빠방하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추석 연휴 간만에 아주 긴 연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몰아보기 특집. 오늘은 응답하라 1988 속 80년대 음식 그리고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응답하라 1988 속 신기한 80년대 음식 앤 문화 탑 20 시작하겠습니다.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요즘 물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이럴 때면 응팔의 물가가 부러워지는데요. 지금은 돈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1,000원. 예전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버스 요금이 140원이니까 왕복 3일 차비 거뜬했고요. 라면이 하나에 100원이니까 10개는 사 먹을 수 있었죠. 복권도 하나에 100원이니 10개는 살 수 있었고요. 짜장면 한 그릇도 760원, 떡볶이도 1인분에 100원, 300원이면 3명이서 배 터지게 먹었죠. 핫도그도 싼 곳은 50원이면 먹을 수 있었다는 5만원이면 웬만큼 아끼면서 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소고기 한 근에 5,000원, 쌀 한 가마니 2만원, 대학 등록금도 80만원. 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물가. 오, 그러면 지금보다 살기 좋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요.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삶이 풍요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가가 낮은 만큼 월급도 낮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권 과장급 월급이 50만원, 공무원과 중소기업 직장인 월급은 40만원 정도였고요. 신입사원 월급이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취업이 쉬운 편이긴 했지만요.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가 않으니 대기업이 많을 리 만무. 대부분 지금은 꺼리는 3대 업종 일자리가 많았죠. 주 5일은 무슨. 80년대 후반은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 이꼴 삶이 국룰이었죠. 그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통장에 돈만 넣어둬도 부자 됐잖아요. 금리가 왜 높겠습니까? 저축을 많이 안 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대부분은 생활비로 돈을 다 쓰다 보니 예금 넣을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후반은 경제의 급성장기로 물가가 폭등하던 시기. 88년 물가와 89년 물가가 천지 차이인데요. 응팔에도 담뱃값이 갑자기 600원 올랐다고 꽁시렁대는 장면이 나오죠. 집 사긴 좀 더 쉽지 않았나요? 아니요. 8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69%에 불과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한 집에 방만 세 들어 사는 건 기본. 창고를 마개조하거나 반지하 주택들이 이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주택대출을 잘해준 것도 아니고요. 이율이 15%가 넘어갔다는. 지금 5%에도 곡소리 나는 거 생각하면 체감 되시죠?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유, 다 같이 못 사는 게 디폴트였고요. SNS도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보다는 덜했죠. 비슷한 처지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웃간도 비교적 끈끈했던 겁니다. 하긴 월급 30만원에 라면 100원이면 지금이랑 큰 차이도 없어 보이네요. 응팔 초반 지분율 부자 88올림픽.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요. 8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은 역시나 올림픽 개최 아니겠습니까? 대박 사건. 물론 올림픽에도 온갖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중 응팔에 나왔던 사건 2개를 알아볼게요. 하나, 마다가스카르 불참 사건. 응팔 주인공들 다들 후줄근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스펙의 기만자들인 거 아시죠? 덕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8올림픽의 피켓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무려 4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트레이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불참으로 이 모든 게 물거품. 덕선이가 충분히 눈물 흘릴만 했죠. 이 사건도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전체를 두고 봐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냉전 체제를 유지했던 전 세계. 70년대부터 각 진영에서 불참을 하며 반쪽짜리 올림픽 소리를 듣고 폐지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88올림픽은 손에 손잡고라는 곡을 필두로 평화를 강조.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단 7개국 빼고요. 올림픽을 격렬하게 방해했던 북한은 당연히 불참했고요. 나머지 6개국도 거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그것도 참여한다고 했다가 올림픽 4일 전에 번복을 했다는. 덕선이의 모델인 유용신 양도 덕선이와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행히 덕선이는 우간다 피켓걸로 참여했지만 유용신 양은 결국 참여하지 못했다는. 램짓. 대신 시상식 요원으로 레슬링 경기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둘, 비둘기 화형식. 덕선이가 극적으로 우간다 피켓걸로 참여한 후 불에 타 죽은 비둘기를 묻어줘야 한다면서 죽은 비둘기를 데려왔죠. 이것도 실화 기반 스토리입니다. 일명 비둘기 화형식. 그 당시 올림픽에서는 개회식 때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화 점화 때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죠.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놓은 비둘기들이 성화 점화 동시에 모조리 타 죽는 광경을 연출한 것. 이 때문에 비둘기 화형식이라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나중에 고화질로 확인하니 불이 붙는 순간 죄다 날아가서 한 마리 정도만 타 죽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큰 논란이 돼서 92년 올림픽 이후에는 비둘기 날려보내는 행사가 중단됐죠. 이 장면은 초콩 과장되긴 했는데요. 드라마니까 넘어가자고요.
김치 스테이크, 떡볶이, 짜장면, 비빔밥, 레전드 먹방이 넘쳐나는 응팔. 이렇게 맛있는 먹방이 많지만요, 그래도 가장 먹음직스러운 건 라면입니다. 라면 면발 크게 집어서 후루룩 먹은 다음 김치로 입가심, 라스트 팡으로 밥까지 말아 먹으면 총각김치에 찐계란에 소세지까지 넣은 정봉이네 라면, 간장게장이랑 같이 먹는 보라표 컵라면. 이건 못 참지. 80년대 라면 지금과 많이 달랐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많이요. 80년대는 라면의 황금기입니다. 검정고무신 세대까지만 해도 라면은 나름 귀한 음식이었지만요, 급격한 경제발전 덕분에 비교적 라면 값이 저렴해지고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88년 기준 라면 한 봉지는 겨우 100원, 짜장면이 750원, 초코파이 한 봉지에 100원 하던 그때 라면만큼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라면을 한 주에 몇 개 먹냐가 아니라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라면 광풍이었죠. 싸기도 쌌지만요, 진짜 맛있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 라면의 투탑은 삼양과 농심, 그중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의 라면으로 근본 그 잡채였습니다. 맛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함유에 튀기는 지금과는 달리 소기름으로 면을 튀겼기 때문이죠. 볶음밥만 생각해보세요. 식용유로 볶는 거랑 고깃기름으로 볶는 거랑 맛이 천지 차이잖아요, right? 지금 면발보다 훨씬 구수하고 감칠맛 났죠. 이런 감칠맛 나는 면발에 구수한 소고기 국물 맛에 강한 후추향이 특징이었습니다. 절대왕자 삼양라면을 꺾은 건 농심 안성탕면.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심은 삼양라면 없을 때나 먹는 라면 취급이었는데요, 너구리로 히트치더니 안성탕면으로 1위 자리를 뺏어오고 신라면, 짜파게티, 육개장, 사발면까지 줄줄이 히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건 빙그레, 우리집 라면, 매운콩라면, 응팔에 유독 빙그레 라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름 프리미엄 라면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제작한 니신과 제휴를 맺고 건강한 맛을 강조했죠. 덕선이가 먹던 우리집 라면은 천연 토코페로를 사용해서 좀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났다고 하네요. 진짜 옛날 라면이 더 맛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소울푸드 치킨.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닭의 민족. 60년대 이전엔 백숙이 큰 인기를 자랑했고요, 60년대에는 전기구이 통닭이 등장. 사람이 모이는 길거리마다 통닭 트럭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70년대 옛날 통닭이 등장했으니 염지한 후 부위별로 잘라서 튀긴 치킨과 달리 식용유 가득한 가마솥에 닭을 통째로 기름에 튀겼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통닭 맛에 전 국민이 빠졌습니다. 포장도 얼마나 성의 없었는지 아세요? 그냥 노란색 종이봉투에 다치지도 않게 넣어줬는데요, 차가워질까봐 옷사이에 숨겨서 오면 봉투는 물론 옷까지 기름 범벅이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가져오는 옛날 통닭 봉투 쭉 뜯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80년대에는 12호 이상의 큰 닭을 써서 지금보다 양이 훨씬 많았는데요, 후추 소금에 딱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88년 기준 통닭의 가격은 4,000원, 짜장면이 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월급날에나 먹을 수 있던 특식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치킨은 쩌리 신세. 하지만 80년대 말 멕시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양념치킨을 내놓으면서 판도가 뒤집혔으니 여기에 최양락의 페리카나 치킨 광고가 데이트를 치고 올림픽 치맥 열풍까지 불며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게 시장에서 팔던 옛날 통닭은 사라져갔습니다. 요즘도 뉴트로다 뭐다 옛날 통닭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 토핑도 없는 통닭도 별미인 듯 하네요. 응팔에 매번 등장하는 추억의 과자들. 80년대는 과자계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새우깡, 홈런볼, 고래밥, 빅파이, 프렌치파이, 지금 인기 순위 상위권 대부분의 과자들이 이 시기에 나온 제품들이죠. 지금도 과자 비싸다 말 많지만요, 그때도 절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 100원이랬잖아요. 88년 기준 치토스 한 봉지 가격이 200원이었다는. 물론 이건 그나마 저렴한 편. 그 시절 귀족 과자들은 기본 300원에 3,000원까지 하는 것도 있었다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고깔콘. 지금은 보급형 과자이지만 처음엔 이런 식의 곽과자 형태의 프리미엄 과자였다는. 83년 기준 가격만 해도 300원,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것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쌌죠. 고급스러운 패키지, 손에 끼워서 먹을 수 있는 재미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꽃갈콘과 인기 양대 산맥은 자갈치. 이것도 지금은 굳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올 땐 오픈런에 허니버터칩 뺨칠 정도였죠. 새우깡 후속작으로 나오기 전부터 입소문이 엄청났는데요, 먹어보니 맛도 있네. 품귀현상 때문에 몇 년간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둘, 월드콘. 스낵계 꽃갈콘, 자갈치 투탑이 있었다면 빙과류에서는 월드콘, 브라보콘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출시된 브라보콘.
다른 아이스크림이 5원 할 때 무려 50원 하던 고급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이 초콜릿 꼭다리 아이들에게 열광적 인기를 끌었죠. 이 꼭다리가 실수로 나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초콜릿 코팅이 흘러나와서 아래 고였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아예 고인 상태로 다시 만든 겁니다. 꼭다리의 하드캐리로 브라보콘은 무려 20년 가까이 1위를 지켰는데요. 1986년 롯데제과에서 도전장을 던졌으니 초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출시한 월드콘이죠. 지금 크기의 1.5배에 크기도 워낙 컸고요. 초콜릿 꼭다리 크기도 늘리고 와플콘에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까지 86년 기준 무려 300원이었는데도 없어서 못 구했습니다. 덕선이가 괜히 서러워한 게 아니죠. 새 진주가 먹고 있는 이 선물 세트 아빠가 보너스 탔을 때나 집에 경사했을 때 가끔 사오던 건데요. 가나 초콜릿, 바다코코나, 스카치 캔디 등 인기 과자들이 세트로 들어있었죠. 가격은 무려 3,000원. 네, 이거면 짜장면 3그릇 이상은 뚝딱. 그런데도 월급날 때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과자 참 맛있긴 한데 예나 지금이나 비싸긴 마찬가지네요. 미묘하게 머리 색깔이 변한 자연이 알고 보니 과산화수소로 염색했다고. 덕선이도 신나서 하겠다고 하니 냄새 때문에 머리 깨질 뻔했다며 다른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맥주로 염색하게. 이런 거 하나는 실행력 좋은 덕선이 진짜 맥주로 머리를 감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 없었죠. 충격. 과산화수소도 놀라운데 맥주로 염색을? 뭐 가능은 합니다. 염색이 된다기보단 탈색이 되는 건데요. 맥주의 약산성 성분이 멜라닌 색소를 앗아가면서 머리색이 옅어지는 원리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분까지 사라져서 머릿결이 빗자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좋냐? 대부분 머리가 살짝 밝아지는 수준에서 그치죠. 88년엔 정말 이렇게 염색을 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컬러TV의 도입은 8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상용화된 건 8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흑백TV에서는 머리가 다 검게 나오니 딱히 염색에 대한 니즈가 없었고요. 염색하면 새치 염색으로 대변됐죠. 밝은색 염색을 하면 불량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염색약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치약으로 유명한 양귀비, 국내 최초로 갈색머리를 광고한 페미닌 연모제. 하지만 염색이라고 해봤자 자연갈색 수준이었고요. 어른들은 대부분 미용실에서 돈 주고 했죠. 문제는 돈 없는 학생들. 덕선이처럼 집에서 맥주로 탈색하거나 과산화수소로 탈색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재밌는 점은요, 덕선이가 깐 크라운 맥주 4병, 88년 기준 크라운 맥주는 한 병당 620원, 4병이면 2,480원에 달하는데요. 당시 양귀비 염색약 가격이 500원 정도였다는. 돈도 버리고 효과도 못 본 거죠. 이렇게 보니까 더 우프네요. 아이스크림, 호빵, 대왕콜라, 대왕소시지, 먹방도 클래스가 달랐던 진주. 가장 신기한 건 이 먹방입니다. 웬 플라스틱을 핥아먹고 있지? 아니요, 이건 대왕잉어엿입니다. 80년대에도 핫했던 뽑기, 달고나 뽑기도 유행했지만요, 이 작은 거 뽑기 힘들게 성공하면 달고나 하나 더? 통 큰 아이들에겐 너무 적은 보상이었죠. 이런 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온 게 잉어엿 뽑기. 격자판 위에 숫자 맞추기, 그냥 종이 뽑기, 아니면 다트 뽑기, 100원 주고 뽑기라는 건데요. 보상은 7cm 정도의 작은 붕어엿 부터 15cm, 35cm, 1등은 무려 60cm에 달하는 대왕 잉어엿. 네, 이게 먹는 겁니다. 그 당시 정가가 무려 5,000원에 달했는데요. 엄청난 보상인 만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당첨자 보기가 힘들었죠. 맛은 어떻냐고요? 달고나에서 소다를 뺀 맛. 그냥 딱딱한 설탕 덩어리인데요. 씹으면 턱 나갈 듯이 입에 쩍쩍 붙는데 이빨에 다 끼어서 먹기도 어려웠다고. 어쩌다 뽑아도 등짝 스매싱이라 집에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애들이랑 부숴서 나눠 먹는데 금방 질려서 결국엔 쓰레기통행. 시리즈도 얼마나 많게요. 거북선, 대왕칼, 태권브이 등 넘쳐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월미도, 민속촌 이런 곳에 뽑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응팔 속 최고 연예인 중 한 명, 소피 마르소. 10화에서 둘이 영화 라붐 장면을 보고 난리가 나는데요. 헤드폰을 끼워주는 저 명장면. 88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소피 마르소는 TV 케이츠, 왕조연, 브룩 쉴즈, 책받침 4대 여신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라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나라에 공식 개봉한 작품도 아니었지만요, TV와 비디오만으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인기 못지않았죠. 그러던 1989년 대박 사건이 일어났으니 소피 마르소 가 현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드봉 CF에 출연한 것. 응팔에도 이 광고가 나왔죠. 이때 무려 2억의 개런티를 받고 3박 4일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광고 3편을 찍었는데요. 역시나 테이트. 당시 신생 브랜드였던 드봉 아르망의 매출이 업계 2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찰진 발음 보세요.
이처럼 80년대 연예계는 해외 스타들이 큰 인기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광고는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참 많은 외국인들이 CF에 출연했죠. 응팔에 나왔던 이 밀키스 광고 실화입니다. 영웅 본색으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주윤발이 출연했죠. 이외에도 알리사 밀라노, 셰넌 도어티 등 당대 해외 스타들이 국내 CF에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국내에도 글로벌 스타들이 많다 보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응팔 대표 리치, 정봉이네 가족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방영되는 복권 추천 방송. 그런데 1억 당첨이라고 바로 새빵사리에서 중산층으로 등업했죠. 요즘은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든데 복권 하나에 한 번에 부자가 되다니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80년대에는 로또가 없었고요. 최고 존엄은 주택복권이었습니다. 주택복권은 주택 공급이 활발하던 과거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된 복권이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 들어보신 분 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함. 추천 방송이 나름 예능적인 요소도 강하고 스릴 있어서 일요일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보는 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당첨금이 갈수록 줄어들어 반응이 시들해지고 잠시 판매가 중단되게 이릅니다. 그러던 1983년 뿅 하고 등장한 게 이 올림픽 복권입니다. 올림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1억으로 대폭 올렸는데요. 고조된 올림픽 분위기와 높은 당첨금으로 전국적인 복권 광풍을 불러왔다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봉이가 당첨된 거죠. 1억이라 요즘은 중산층 시드머니 정도 취급으로 전락했지만요, 88년 기준 1억은 엄청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지금 30억에 육박하는 음마아파트가 4천만원 선이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6,500만원 정도였죠. 나름 쳐주는 회사였던 한일은행에 다니는 성동일 월급이 50만원대였잖아요. 이것도 평균 이상 수준.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 월급이 40만원대였습니다. 월급 전액을 20년 이상 꼬박 모아야 가능한 돈인 겁니다. 아파트 사라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2층 주택을 사고 가전제품 대리점을 창업한 정봉이네. 왜 투자를 이렇게 해? 싶지만요, 이건 당시 워너빌 라이프. 80년대 아파트는 막 생기기 시작한 주택의 형태로 입주율도 낮고 선호도도 엄청 낮았고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죠. 하지만 2층 단독주택 자가, 그리고 여기에 세 준다? 이건 성공한 인생의 척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간물주. 가전제품 대리점도 마찬가지.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가전제품 대리점은 그 지역 돈을 끌어모았는데요. 대리점을 한다? 동네에서 돈 좀 만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 놀라운 건 정봉이네가 이렇게 해도 1억을 다 쓰지 못했을 거라는 것. 절반 이상은 예금 통장에 넣었을 확률이 큰데요. 이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88년 평균 예금이율은 무려 10%. 5천만원 넣어놓으면 이자만 500만원인 셈. 통장에 돈 넣어두면 그냥 알아서 불어나던 시절이죠. 알뜰하기까지 하니까 이때 이후로 제대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율 10%는 정말 부럽네요. 역시 먹방하면 정봉이 아니겠습니까? 정봉이표 라면, 정봉이표 비빔밥, 마지막으로 케이크 먹방까지. 여기까지는 대충 상상이 가는 맛인데요. 이 마가린 설탕밥, 마가린을 듬뿍 넣고 마요네즈 미친듯이 뿌린 다음에 설탕 대포 2척, 그리고 그냥 비벼 먹는데요. 이게 무엇? 이건 일명 빠다비빔밥의 하위 호환 버전입니다. 과거엔 버터가 워낙 비싸서 저렴한 마가린으로 대체, 느끼한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죠. 맛은 어떻냐고요?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치킨 마요에서 치킨을 뺀 맛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고소하면서 달달한 게 뭔가 오묘한데 끝에는 극강의 느끼함이 터진다는. 왜 먹지 싶을 텐데요. 빠다비빔밥은 80년대 잼민이 근본 음식입니다. 대표적 야매 요리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달랐죠. 저기에 마요네즈, 설탕까지 넣다니 정봉이의 조합은 보통 사람은 잘 안 먹는 극한의 레시피였고요. 방법도 살짝 틀렸습니다. 뜨거운 밥 가운데를 살짝 눌러서 바다나 마가린을 넣어주고요. 녹아서 흐물흐물해질 때쯤 간장을 넣고 쉐끼 끝맛이 느끼해졌다 싶을 쯤에 열무김치로 마무리. 단짠 맵. 이 레시피가 국룰이었죠. 여기서 더 챙겨 먹고 싶다? 그럼 계란을 넣어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날계란을 비벼야 한다는. 와우! 간장 대신 고추장을 넣기도 했고요. 김치 국물을 조금 넣고 비비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면 장조림 투척. 와, 이 정체불명의 음식 왜 먹은 걸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버터, 이걸 구에다가 밥에 비벼 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워낙 귀한 제품이라 대세가 될 수는 없었죠. 얼마 안가 국내에 저렴한 버터 대용품 마가린이 출시되었으니 빵에 발라 먹으라고 광고를 엄청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빵도 귀한 데다가 지금처럼
잘 먹진 않았는데요. 마가린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방법, 밥에 비벼 먹으라고 광고를 한 거죠. 결과는 대성공. 식물성 기름이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밥에도 비벼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조림에도 넣고 여기저기 마가린을 넣었다는. 놀라울 게 없는 게요, 케첩이 처음 나왔을 때도 판매량 높이려고 깍두기에 넣어 먹으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케첩 깍두기도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죠. 케첩 깍두기는 몰라도 바다밥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응팔 먹방계의 쌍두마차 덕선이와 정봉이, 특히 이 둘의 케이크 먹방 배틀은 이건 좀 아무리 추억 보정 더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았던 이 먹방. 90년대 초반생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 버터크림 케이크의 위험을. 생크림 케이크, 꾸덕꾸덕한 케이크가 대세인 요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케이크하면 저 버터크림 케이크였죠. 얼마나 화려한지 케이크가 온몸으로 생일 축하하는 느낌인데요. 이런거? 아님 이런거? 하지만 맛은 최악이었습니다. 데코는 뭐 이리 많은지. 화려한 꽃 모양 데코는 흡사 촌농 맛이었고요. 눈사람이나 인형 데코들도 분명 설탕인데요. 입에서 사그작하고 부서지는 게 굳은 스펀지 씹는 느낌이었죠. 그나마 먹을만 했던 건 과일인 척하는 젤리. 이것도 처음 식감은 쫄깃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요상. 이걸 먹고 나면 드디어 버터크림 파르인데요. 크리미 그렇게 느끼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저 케이크 먹고 생크림 공포증 생겨서 성인 돼서도 생크림 케이크 안 먹는 사람이 수두룩했죠. right? 사실 리얼 버터 케이크는 달달하면서 고소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저때 버터크림은 함유나 마가린, 돼지지방인 라드로 버터 흉내를 내서 그렇죠. 미끌미끌 느끼한 게 한 조각만 먹어도 질렸는데요. 그나마도 얼마나 비쌌게요. 88년 기준 케이크 값이 기본 7,000원부터 시작. 1단 케이크도 1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까 라면이 100원이었다고 했죠? 7,000원이면 돼지고기 4근, 거의 12인분을 살 수 있는 가격. 왜 덕선이네가 케이크 재활용했는지 알겠네요. 정신없는 식사시간, 모두의 어그로를 끄는 목소리.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라 갑자기 훅 지나가서 모두 어리둥절. 살다 이런 방송사고는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죠. 응팔에 나왔던 이 사건, 네, 실화 맞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대급 방송사고로 꼽히는 4개의 도청장치 사건이죠. 워낙 유명하니 다들 아시겠지만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 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사건은 1988년 8월 4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송국 앵커는 여느 때와 같이 뉴스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방송에 들어온 괴한. 스텝이 뭘 전달해주려고 들어왔겠거니 했는데 레드라인까지 문제가 생겼구나 직감했다고 하죠. 그 괴한은 자신을 소창형이라 소개하며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반복합니다. 다행히 순식간에 제압하고 방송국 앵커도 침착하게 대응했는데요. 만약 괴한이 칼을 들고 있거나 앵커를 해치려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 당시 24세, 한 해 전인 1987년에 축구를 하다가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이후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을 겪는데요. 피해망상으로 인해 의사가 귀에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믿었죠. 아예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아닌 게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맨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FBI에서 도청을 했다고 하죠. 이런 피해망상의 일환일까요? 소창영은 4개의 도청장치 사건 발생 전부터 수많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주부 가요열창 녹화 때 방청석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사건 5일 전에는 토요일은 즐거워 무대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고, 이 사건 1년 후에는 MBC 여론광장 명동 현장 생방송에서 소동을 피웠죠. 뭔 MBC의 원수졌냐고요. 2011년 MBC에서 소창영의 근황에 대해 알아봤지만 마을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되어 더 이상 이런 난입이 힘들어졌는데요. 다시 보기 힘든 역대급 방송사고로 남을 것 같네요. 응팔을 보면서 가장 신기한 점, 바둑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지금 바둑하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아재 취미 같잖아요. 응팔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데요. 88년대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스! 바둑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바둑이란 취미가 처음부터 대중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른들의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1988년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바둑대회인 응시배에서 조은영 구단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한 거죠. 당시 세계 바둑계에선 듣보잡 취급이었던 한국이 중국에게서 역전승을 따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바둑 열풍이 불면서 한국 바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둑은 아직 심오한 어른들의 세계, 전 국민이 모여서 본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런 이미지를 깰 신인이 등장했으니 바로 이창호. 최택이 이창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거 다들 아시죠? 1988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면서 여기저기 우승하다가 최택처럼 1992년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합니다. 사상 최초 10대 세계 챔피언, 그것도 최연소 챔피언이었죠. 스승인 조은현도 몇 번씩이나 꺾으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바둑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대회도 천재적인 실력으로 세계 챔피언을 싹쓸이하는데요. 과거 이창호의 인기는 한창 때의 박세리, 김연아만큼이나 열광적이었다는 바둑 이꼴 입심양면의 기회. 전국의 기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요. 바둑학원도 대유행, 심지어 전세계 최초로 바둑학과까지 생겨났죠. 이창호의 영향으로 10대는 물론 어린이들까지 바둑을 할 정도. 전국 바둑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적 취미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대중적이던 바둑,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나 인기 있었지만요. 점점 인기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바둑의 인기, 지금은 상상도 안 되네요. 1화 시작부터 나오는 신기한 장면, 끝도 없는 반찬의 늪. 정환이네가 쏘아올린 이 작은 샐러드가요, 밥 한 공기 깍두기로 늘어나더니 불고기로 업그레이드. 그 불고기는 다시 귤 한 무더기로 바뀌죠. 덕선이의 상추는 김으로 변하고 선운의 카레는 깍두기로 변하고 찌개뿐이던 태긴의 식탁은 풀 세팅되는 마법. 와, 이뿐만입니까?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서로 다 하는 건 기본. 친구 동생 가출했다고 서울대생 딸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죠. 지금 보면 흡사 판타지 느낌. 하지만 이 장면들 절대 오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는 정, 과거부터 게, 품앗이, 김장 등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돼 있었죠. 피자 한 판을 시키더라도 윗집 아랫집 나눠주는 게 국룰. 통닭도 나눠주려고 두세 마리씩 시키던 시대입니다. 돌리고 돌리다 보면 어느 집에서 온 건지도 몰랐다는. 밥 먹는 시간도 대부분 동일해서 밥 시간만 되면 반찬이 왔다 갔다. 저녁에 반찬 심부름에 정신 없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주택의 형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 는 단독주택이 80%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집이 부족해졌죠. 원래 단독주택이었던 곳을 허물거나 증축해서 2층도 만들고 반지하도 만들고 옥탑방도 만들고. 8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이 주택시장의 대세가 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도 이때 나왔는데요. 원래 한 집이었던 곳을 나눠서 그럴까요? 이웃도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다들 사는 것도 비슷비슷.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경쟁심보다는 동질감이 강했습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야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었다는. 이랬던 이웃사촌 문화. 90년대부터는 아파트, 빌라가 대세가 되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층간소음으로 싸움 안 나면 이웃 잘 만났네 하면서 살고 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끔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그 시절 음료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힙한 80년대 레트로 음료 2인방 살펴볼까요? 먼저 1리터 콜라 유리병, 진주가 빨대 꽂고 먹는 이 대형 콜라. 80년대 초중반을 풍미했던 인기템입니다. 그 당시 코카콜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어디에 갖다 놔도 금방 팔려서 판타 같은 국산 음료 끼어 파는 게 국룰이었죠. 안 그래도 핫한데 여기에 불을 지른 신제품이 나왔으니 바로 1리터 유리병.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따면 무려 6잔. 3명 이상 모인 곳에는 항상 이 1리터 콜라병이 있었죠.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대한 유리병. 어른이고 아이이고 이 유리병에 환장했습니다. 그냥 모으는 사람도 많았고요. 1리터짜리를 300원에 사면 보증금을 무려 50원이나 돌려줬으니 병태크도 쏠쏠했죠. 그리고 이 병뚜껑. 당시에는 이 뚜껑을 망치로 두들겨서 딱지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1리터 콜라 병뚜껑 사이즈는 작은 것의 2배 수준. 이 공병이랑 병뚜껑만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페트병이 나오면서 탄종.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유리병의 본체인 음료 끝판왕은 델몬트. 정수기가 없던 시절 델몬트병에 보리차 넣어주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전국민 냉장고에 보리차 담긴 델몬트병 3개씩은 있었죠. 보리차이긴 한데 오묘하게 오렌지 주스 맛이 났습니다. 이거 들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갈등 깨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저요. 이 좋은 병이 왜 사라진 것인가? 80년대 델몬트 주스는 우유처럼 배달해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할 생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거의 회수가 안 됐다고 하죠. 이후 가정 배달이 점점 사라지고 소매점 유통으로 바뀌면서 배송이 간편해야 했는데요. 너무 무겁고 파손 위험이 커서 페트병으로 변한 거죠. 아쉽스. 델몬트 하면 또 유명한 것 따봉. 진주가 따라하는 게 델몬트 따봉 광고인데요. 광고가 대박이 나면서 유행어가 한 시대를 풍미했죠. 오렌지 따봉. 델몬트가 바로 따봉입니다. 델몬트 따봉 주스. 1리터 콜라병, 델몬트 주스병 둘 다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응팔 지분율 보자 대학가요제. 지금은 영 생소한 풍경인데요. 대학가요제 하는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건 기본. 누가 대상이냐 내기도 하죠. 특히 정봉이가 덕후인데요. 전회차 LP판 모으려고 혈안이었다는 이뿐인가요? 응팔 OST의 수많은 곡이 대학가요제 음악이거나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대학가요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기였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엄청났다는 것. 1977년 첫 선을 보인 대학가요제. 당시 트로트와 포크 일색이었던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의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송골매, 심수봉, 노사연, 김경호 등 독창적 스타일의 신인 스타들을 배출하죠. 80년대쯤은 인기 절정이던 시절인데요. 시청률 집계전이라 기록은 따로 없지만 본선이 열리는 날에는 TV, 라디오 모든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를 했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게 국룰. 체감 인기로는 시청률 40% 이상은 훌쩍 넘었죠.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은 상대 안 될 정도의 파급력이었습니다. 워낙 시청률이 잘 나고 열광적이다 보니 일반인도 출연시켜달라는 요구에 MBC에서 강변가요제를 추가로 개최. 이것도 초대박 났죠. 강변가요제 역시 주현미, 이선희, 박미경 등 엄청난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후 MBC에서는 신인가요제, KBS는 대학가요 축제, TBC는 젊은이의 가요제 등 경연 프로그램을 마구 만들어냈으니 당시 가요계를 가요제 출신들이 꽉 잡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와 3대 기획사 같은 느낌, 신인들의 가요계 등용문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소속사 개념이 생기고 가요제의 범람으로 인기가 짜게 식고 결국 모두 폐지된 겁니다. 지금 들어도 명곡이 정말 많은데 대학가요제는 다시 생기면 좋겠네요. 응팔을 보면 오는 특이점 또 쌍문동이야. 응팔 배경도 쌍문동, 오징어 게임 배경도 쌍문동, 둘리 배경도 쌍문동, 올드미스 다이어리, 목욕탕집 남자들 등 인기 드라마의 단골 배경으로 등장하죠. 대체 쌍문동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작품들의 배경인 것이냐? 물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쌍문동은 70년대에서 90년대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이기 때문이죠. 과거도 지금과 다를 게 없는 게요. 대부분의 직장은 서울 중심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쪽은 워낙 비싸서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반지하, 옥탑방 등 다가구 주택이 많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쌍문동에 서민이 몰렸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그 시절 쌍문동은 육지의 섬마을로 불렸습니다. 배드타운이라 조용하기도 했고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다 보니 이웃끼리 끈끈했죠. 훔쳐갈 게 없어서 대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없었다고 성공하고 말겠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향수가 남아있는 동네인 거죠. 그렇다면 그 시절 부촌은 어디였을까? 역시나 강남입니다. 그중 상징적인 곳은 음마아파트. 네, 그 음마아파트 맞습니다. 응팔에서도 태기가 상금 5천만원 탔다고 하니까 당장 음마아파트 사라고 했죠. 압구정 현대, 한양아파트는 워낙 그사세이고 서민이 노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음마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88년에 7천만원 하던 곳이 지금은 20억이 넘어가니 그때 샀으면 떼부자 됐겠네요. 먹고 살기 힘들던 80년대 당연히 외식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이야 심심하면 나가서 먹지만요. 과거에는 생일날, 졸업식, 입학식, 기념일 아니면 외식은 없었죠. 고등학생이야 쪼들리는 건 당연하고요. 대학생도 과외 금지, 알바에도 최저시급이 400원이던 시절 밥 안 굶고 다니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했습니다. 지금은 외식 메뉴도 많지만 과거엔 거의 두 가지로 통일이었습니다. 고급형은 중국집, 물론 나름 대중음식이었지만요. 88년 기준 짜장면 가격은 1,000원, 5인 가족이 외식하려면 최소 5,000원이었습니다. 대기업 평균 초봉이 25만원이었던 그 시절 중국집도 자주 가긴 힘들었죠. 고급형은 경양식집. 네, 경양식집은 80년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칼질했다. 이 문장의 유래가 경양식집인데요. 돈가스 썰어먹고 빵도 썰어먹고 뭐든 썰어먹는 게 부티의 상징이었죠. 경양식은 간소한 유럽식 느낌의 요리를 의미합니다. 가격도 짜장면의 3배인 3,000원부터 시작.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먹는데도 다 룰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들어가면 웨이터가 하는 첫 질문. 밥으로 드시겠습니까? 빵으로 드시겠습니까? 밥은 약간 아재 느낌이고요. 애들은 대부분 빵을 먹었죠. 그 다음은 메인 메뉴를 고르면 됐는데요. 돈가스 2개, 비유가스 하나, 함박스 케이크 하나. 당시 경양식 3대장,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비우가스. 돈가스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넓게 펴진 고기튀김 위에 데미그라스 소스가 얹어진 돈가스이고요. 비우가스는 비프가스. 요즘 먹는 규카츠 느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메뉴를 시키면 깍두기, 수프가 함께 서빙되는데요. 스프는 아무것도 없는 묽은 스프에 후추 겁나 뿌리는 게 국룰이었죠.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즉석사진 서비스로 마무리. 이처럼 경양식집은 기념일에 허세 부리는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합니다. 가려면 라미란처럼 엄청 꾸며야 했는데요. 부티내려는 사람 때문에 그레스 대여점까지 성행했다는, 이렇게 많았던 경양식집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바톤 터치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지금은 김천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80년대는 역시 신기하네요. 3화의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3화 전반적으로 이 주제가 관통합니다. 덕선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빌리러 온 2일화. 결국 말도 못 꺼내는데요. 라미란이 찐 옥수수 밑에 여비로 쓰라고 돈을 놓고 가는 장면, 이것도 찡하고요. 김성균이 명품이라고 비싸게 사온 점퍼가 알고 보니 짝퉁? 친구한테 사기당해 오는데요. 자기가 힘들 시절에 아이들에게 용돈하라며 거금을 쥐어준 친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사기를 쳤을까 안타까워하는 장면 역시나 찡합니다. 마지막쯤 전국적으로 방송된 탈주범의 인질극 뉴스 1화가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 뉴스 역시 실화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원으로 인해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7박 8일의 인질극이 생중계되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강원, 이미 각종 상습범죄로 11범이었습니다. 그러다 상습절도로 한 번 더 체포돼 총 17년의 징역 선고를 받죠. 사실 징역 7년이었지만 보호감호법으로 인해 10년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보호감호법이란 상습범죄자, 흉악범죄자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바로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보호감호 시설에서 추가 수감하는 법인데요. 무거운 형량에 불만이었던 지강원은 경찰버스로 보호감호소로 이동 중 교도관을 찌르고 권총을 탈취, 탈옥을 합니다. 무려 12명이 탈주한 이 사건으로 전국은 난리가 나는데요. 지강원 포함 4명은 서울의 한 집에 침입해 무려 8일간의 인질극을 벌이죠. 곧바로 경찰병력 1000명이 집을 포위하고 긴 대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이 지강원은 낮은 형량을 받고 풀려난 정부 고위직을 비판, 가난하면 과중한 형량을 받아야 하냐며 계속해서 비판했죠. 결국 8일간의 대치 끝에 지강원은 사살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인질극 당시 안에서는 인질에게 매우 친절했던 점, 인질이 오히려 생존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써준 점 등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경각심을 깨웠습니다. 물론 다양한 범죄들로 이미 전과 12범이었던 가해자의 범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요. 그들이 했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이후로도 무려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수많은 감동 장면이 있지만요, 태기 아빠의 오열 장면은 아직도 눈물납니다. 선우네랑 TV를 보고 있는데 속보로 뜨는 뉴스,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항공기가 파손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태기도 타고 있을 거라는 추정 뉴스였죠. 순간 정막이 흘렀지만 이내 난리가 나죠. 호텔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태기 아빠가 손으로 자물쇠를 부숴버린 장면이 압권입니다. 그렇게 호텔에 전화를 걸었으니 다행히 태기가 비행기를 안 타고 무사했죠.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태기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던 명장면입니다. 88년 부근엔 전 국민이 비행기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개최, 88년 올림픽 개최를 하자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개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 별수를 다 썼는데요. 86년엔 아시안게임을 겨우 2주 앞두고 김포공항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88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7주간의 테러 계획을 세우고 서울올림픽 보이콧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사고는 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발 테러입니다. 특수공작원인 북한 사람 김현희와 김승희를 투입해서 액체 시한폭탄을 비행기에 설치, 이륙 후 얼마 안가 비행기가 폭발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죠. 이때도 북한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요, 김현희가 현장에서 체포되며 관련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서울올림픽 개최를 재검토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전 국민이 비행기 관련해서 예민한데 뉴스에 태기 얘기까지 나오니 돌아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요즘엔 이런 테러가 없지만요, 정말 끔찍한 사건 같습니다.